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한 주간의 세계 뉴스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같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크리스토퍼 밀러,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군요.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요. 저도 이게 약간 좀 이 성이 좀 헷갈려가지고 크리스토퍼 밀러가 트럼프 때 지금 가장 키워드인 트럼프 당시에 국무장관은 아니었고, 국방장관 아니었고 국방장관 대행을 했어요. 첫 번째 집권했을 때. 네네. 근데 에스퍼 장관이 그 국방장관을 하다가 이게 제가 시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어쨌든 졌잖아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에스퍼 장관을 경질하고 이미 패배한 이제 대통령이 경질하고 이 크리스토퍼 밀러를 대행으로 앉힌 거예요. 시기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곧 몇 달 뒤면은 바뀔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장관을 바꿔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 시기에 누군가로 교체했다라는 건 역으로. 어차피 근데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약간 심리적인 게 아니었을까요? 네. 뭔가 위로받으려고. 근데 에스퍼 당시 장관과 뭔가 좀 불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20년 그 후반에 대행이 됐고, 실제 이 크리스토퍼 밀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워딩도 실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로열티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이유가 이제 요즘 어디 인터뷰에서 나와서 조금 이슈가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인터뷰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국방장관 대행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난해 이제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이제 브루킹스는 조금 진보적이고 헬티지는 좀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연구소마다 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전현직 이제 관리들과 학자들이 굉장히 긴 프로젝트 2025라는 일종의 정책 제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한 거겠죠. 그래서 공화당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썼고 그 국방 분야의 상당 부분을 이 크리스토퍼 밀러 전 대행이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뭐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만 하나하나 한 문단 한 문단이 상당히 우리 정부에는 혹은 대한민국에는 혹은 한반도에는 굉장히 좀 충격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혹시 돼서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한반도의 어떤 역학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방장관이 된다는 거는 유력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된다면 국방장관. 왜냐면 이미 한번 대행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상당히 외로운 시기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고서라는 게 사실 제안서라는 형식을 띠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해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캠프에서 나온 보고서랑은 어쨌든 다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했겠죠. 네. 헤리티지 보고서 그렇군요. 그러면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 제일 뭐 눈에 띄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종류별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핵 관련해서 협상을 쭉 20년간 봤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김정은을 과연 만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트럼프가 됐을 때 또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 그 분담금 그것을 또 엄청나게 올릴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주한미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 혹은 기존의 어떤 문법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진화된 트럼프가 정말 된다면 좀 더 진화된 그들 입장에서 진화된 정책을 가지고 들이밀겠구나. 그리고 청구서가 굉장히 더 길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핵 이야기, 그다음에 정상회담 얘기, 분담금 얘기, 주한미군 얘기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북한 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협상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듀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뭐 유엔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하고 있는 혹은 이제 각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뭐 최선희가 하노이 회담 때도 말을 했듯이 그들이 원하는 거는 2016년 그 전후에 있었던 유엔 대북 제재가 워낙 그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힘드니까 이걸 좀 일부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던 그런 제재들이 있거든요. 그 특정 법안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대신 뭐 북핵 동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입구론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네네. 이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네. 건데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핵 협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뭔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 용인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과거에 육자회담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물론 그때와 지금은 또 북한의 핵 수준이 굉장히 달라서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왜 이사 가려면은 지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싸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집 하나 네. 옮기는데도. 네. 그런데 북핵이라는 그 한 20년 된 뭐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을 지금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하나하나 동결부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부터 해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핵 협상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다뤘듯이 그 해커 박사, 세계적인 물리학자 해커 네네네. 박사도 동결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야지 없애던가 말던가 하지. 갑자기 동결도 안 하고 갑자기 어떻게 없애느냐. 현실적으로 바라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해커 박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얘기를 이번에 이 밀러 전 대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죠? 네네. 그분은 민주당 성향 아닌가요? 과학자에게 성향을 따지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왔던 분이죠. 네네. 네, 10년 이상 동안 북핵에 대해서 북핵을 정말 없애고 싶으면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그 협상은 일단 동결하는 것만으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 이전 정부도 다 그랬고 뭐 부시, 뭐 오바마 등등, 오바마는 아예 협상조차도 안 했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좀 무리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어긋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그 동아일보의 크리스토퍼 밀러 전 대행이 얘기했던 거는 해커 박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해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해커 박사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걸로 그런 인상을 그렇죠. 저는 받았는데 네네. 그 안을 트럼프의 국방장관이 될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시작점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유연한 핵 협상으로 갈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밀러 대행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어차피 호리병에서 지는 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실적인 협상도 시작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진위가 뭔가요? 그 호리병에서 나온 진이를 요즘 진이가- 진이를 집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이미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다시 그 호리병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그 자체를. 근데 과거에 협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물론 이제 네네.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국이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이론상 법적인 공식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서 북핵 뭐 실험도 벌써 6차례 실시했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 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현실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헤리티지는 가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헤리티지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싱크탱크인데 그렇죠. 정책이 좀 아주 보수적인 것도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진전된 네. 진보적인 듯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제 내놓죠. 현실적이라는 게 뭐 실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네네네. 있고요.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보수에서는 좀 싫어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게 되게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시작하진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뭔가 협상이 가능하다. 뭐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군축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떤 정부든 간에 비핵화라는 명제는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제 속마음인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모든 정부가 다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시 정부 때였습니까? 그 크리스토퍼 힐 당시 차관보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는 그런 패키지를 제안했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계속 어긋났죠. 네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주재하다시피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오바마 정부는 뭐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공화당 정부일 때 뭔가 그냥 대화의 그 문이라도 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팩트 위주로 본다면. 그래서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군축 협상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상회담도 가능한 건가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결국 이 대화를 하는 끝에는 정상회담이라는 사실 정상회담은 일종의 정치적인 빅 이벤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되고 이제 이미 그 합의문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노이 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상회담은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뭐 사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대화를 좀 진전시킨다면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가능성도.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미 한 번 해본 사람인데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밀러 전 대행이 한 얘기도 핵 기술이 이미 확산됐고 대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축 협상은 선택 가능하고 북한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네, 그래서 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열려 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보다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이 북미 간의 군축 협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건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통미봉남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워낙 그걸 원하고 있었고 늘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핵 문제는 미국과 풀 문제다. 그리고 뭐 전작권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남한에 대해서 조롱조로 얘기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만약에 재등장한다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 지금 밀러의 인터뷰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기시다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2022년 9월 유엔 현장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한국만 소외되고 일본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다시 만나고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네네.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크리스토퍼 밀러도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협상 가능성이 한국에 좀 달려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다. 과도한 우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다만 이 협상 가능성은 한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폭넓은 시각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세게 얘기한 굉장히 거고. 센 발언인데. 그냥 명징하게 표현을 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화할 자세가 돼 있고 이제 제재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협상을 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권한다면 당신들도 그 스탠스를 좀 따라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용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지금 이 국면에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뉘앙스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우리나라 정부한테 분명하게 던진 거네요. 좀 태도를 바꿔라.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려고 이 인터뷰를 응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한 5초간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이 대북
강경 대응하지 마라 이런 왜냐면 느낌이네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두 개의 전선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 높아진다면 이거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혹은 미국 정부 전체에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이제 말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고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전에도 또 미사일 발사해서 네네네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준비 태세 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기시다라도 가서 뭔가 대화를 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네.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역학관계죠.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건데 이런 워딩을 밀러가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미사일 쏘고 무기 실험하는 거는 북한이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건가요? 트럼프가 혹시 당선될 때에 뭔가 그렇죠. 몸값을 올리는 거죠. 네. 그들 입장에서는. 군축을 한다면 어쨌든 무기가 많음을 보여줘 놓는 게 더 시작점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미사일을 하나 갖고 있느냐, 10개를 갖고 있느냐, 뭐 그리고 핵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협상의 그 수위 자체를 처음에 그 시작점을 그렇죠. 달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를 겨냥해서라도 혹은 지금 바이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만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기 개발을 해서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본인들이 좀 내 몸값을 한마디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다 안 좋지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저렇게까지 무기를 열심히 개발한다는 건 참 넌센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 또 말은 또 인민을 위해서 뭐 경제 부흥 얘기하고 또 굉장히 언밸런스한 얘기인데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렇게 한다는 걸 일종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려서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분야에서는 항상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네네. 중요한 이 정치적 이슈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상호 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통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더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그 가져가라는 얘기죠. 가져가면 더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네요. 네, 전작권을 이제 주고 가져가라는 그러면 이제 얘기네. 주한미군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고 본인들이 이른바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어떤 수라든가 아니면 역할을 조금 소위 말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가 더 평등해진다. 더 정말 공고한 파트너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는 지금 이 전환 문제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 꺼내지도 못한대요. 그 얘기하면은 이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준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그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을 이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뒤집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무기한 연기 이슈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오바마 정부 때는 약간 가져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때는 줄까 말까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제 전작권을 환수 혹은 전환 이것도 환수란 단어를 쓰느냐 전환이란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죠. 네. 어쨌든 트럼프 때는 그 조건에 기반한 한마디로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당신들이 전작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어라는 거였는데 그 이제 전제가 뭐 조금 한마디 너무 빡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심 좀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 자체를 일종의 또 바게닝 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밀러 전 대행의 워딩을 보면은 전작권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등장하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근데 워딩이 제가 지금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 시간상 아마 인터뷰를 한번 쭉 보시면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 있었을 때 공산당의 부상이 이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체제 구축에 대해서 인식을 끌어내는데 동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집단방위 체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뒤에 워딩이 미국이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보다 당연히 그 전체가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역시 미국이 지원하겠다라는 그러네요. 워딩을 써서 이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맨날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역외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약간 뭐 학술 오피셜 밸런싱이라는 그런 건데 정말 우리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생존에 필요한데 아니면 그쪽 지역 안보는 그쪽이 담당하도록 해. 뭐 일종의 이제 안보의 외주화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현실주의자들이 계속 해왔었어요. 네네. 그 맥락에서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바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철수는 아니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오로지 이제 북한에 대응한 그런 역할이었다면 미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대만 문제가 터지면 대만에 갈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네네네.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반도에만 소위 말하는 묶어두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든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그 워싱턴에서 항상 그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 고위 인사들 청문회 때 항상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이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질문들이 상하원 의원, 이제 상원 보통 청문회 때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중국이고 사실은 모든 외교와 군사력 역량이 집중됐던 게 중국인데 거기 관련된 질문에서도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워딩을 써서 제가 이거 잘못 읽었나? 한 2번, 3번, 여러 번 인터뷰를 읽었죠. 우리 안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렇죠. 군은 지금까지는 주한미군하고 같이 한반도 내에서 유사시에 작전을 펼치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리고 특히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한테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쪽에서 주도해서 어쨌든 이 한반도를 지키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확 뒤집히는 건데. 그래서 전작권 이 전환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과 직결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어떤 미션까지가 정말 그 임무인가 그게 다 연동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일일이 이렇게 친절하게 혹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접 원어로 아직 워딩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번역되는 인터뷰를 봤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약간 이런 느낌? 주한미군은 감축 얘기도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인터뷰에 있었죠. 감축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그 주한미군의 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때 생각해봐. 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건 이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전히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할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 얘기는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전략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워낙 비즈니스맨이니까 항상 크게 지르고 뭐 이제 대가를 가져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러놓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 파견돼 나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네. 오죽하면 뭐 나토마저 해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바르게닝 칩으로 뭔가를 얘기한다고만 보기에는 트럼프의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러네요. 네, 동맹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었는데 네, 네, 네. 조금 다른 이슈일 수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핵무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문제하고 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죠. 그 워딩을 보면 어쨌든 그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답변은.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한 그 단어 다시 씁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동맹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핵무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기섰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지를 뒀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무슨 책 한 권도 아닌데 하나하나 따지면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또 하루에 깔끔하게 인터뷰를 다 정리를 하셨네요. 정리를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북한 핵은 동결한 상태에서 협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핵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작권은 가져가라. 전시작전권은 한국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방위비는 더 많이 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체 핵무장도 논의해볼 수도 완전히 논의하는 게 금기는 아니다. 논의는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위 why not? 왜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워딩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읽어보시면 지금 이 트럼프 캠프 그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일 겁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반전반핵 양키 고홈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전작권도 우리가 가져오고 네. 한미 간의 평등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주한미군은 가급적 나가줬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이야기하고 그런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그 맥락이 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이제 경제 쪽으로 보니까 경제 그렇죠. 안에 네. 그러니까 안보 안에 경제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철학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재선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매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해야 어쨌든 뭐 경제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격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두려움이 이 드네요. 워딩만 본다면 상당히 한반도 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